주간 브리핑. 2015년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왜 야당은 힘이 없을까? 지금 아수라판이 된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봉합하거나 혹은 한쪽에 힘을 몰아주거나 하는 일로는 야당의 부활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야당의 야당다움 그리고 여당으로의 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13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너의 의원직을 내놓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결국 자기 국회의원직을 버릴 수 있는 세력과 버리지 못하는 세력의 싸움으로 구도를 명확하게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는 오히려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 안에 또아리를 튼 기득권 세력을 직시한다면 야당 지지자 간의 혼란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대선 승리보다 자신의 국회의원직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몰아내야 야당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도 중진들의 뜻을 잘 이해했고요. 분위기까지 우리도 대표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난 박병석 국회 부의장의 말이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재신임 투표는 물론이고 중앙위원회 소집을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하자 이런 요청을 했는데요. 문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예정대로 재신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재신임 시기는 추석 전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혁신안을 결정하게 될 중앙위원회 소집은 연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정 합의 시한을 정했지요. 그 시한이 끝났다면서 독자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목소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였는데요. 노사정위원회 대화를 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정부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 사회적 대화는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됐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기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교육부가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굳히고 발표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의뢰로 교과서 집필 기준을 연구하던 연구진들마저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강행 과정 내내 거센 역풍이 예상됩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 약선 막걸리, 연지연 곰탕, 선대인 경제연구소 공동 제공입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여기요, 막걸리 하나 주세요. 막걸리 달라니. 이모님,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주세요.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아직도 몰라?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몸에 좋은 곰보배추로 만든 약선 막걸리야. 향도 좋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거든.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할 때 압수했던 투약용 주사기에서 제3자의 DNA가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자는 사위 이상균 씨일 테고요. 제2자는 누구이며 제3자는 또 누구일까요? 기사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11월 이상균 씨의 서울 광진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히로뽕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회용 주사기 1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주사기들을 감정해서 이상균 씨 것이 아닌 다른 인물의 DNA도 추출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DNA와 당시 수사선상에 올랐던 공범, 판매책 등의 DNA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 여성이 이상균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여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DNA가 동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에 이상균 씨를 구속 기소한 다음에 이 제3의 DNA 주인을 계속 추적했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이 투약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최근까지 확인 작업을 벌이다가 수사를 종결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상균 씨 집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3자의 신원은 계속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큰 셈입니다. 한편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김무성 대표 사위 이상균 씨의 변호사와 사건 담당 부장판사가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마약을 장기간 상습 복용한 이상균 씨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 봐주기식 처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와 판사의 밀접한 연고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상균 씨 사건을 맡은 서울 동부지법의 하현국 부장판사와 변호를 맡은 한모 변호사, 경남 진주 대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동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이상균 씨가 재판으로 넘겨진 뒤 이상균 씨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기로 유명한 한 로펌에다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배당 직후에 이 로펌이 그만두고 한 변호사가 이상균 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는 겁니다. 담당 판사와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찾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한편 고등학교 동문 관계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월에 발표한 형사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건에도 포함될 정도로 엄격한 변호사 선임 제한 기준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당시에 고등학교 동문 또 대학 및 대학원 동기 원천적으로 재배당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사실 이 법원의 재판부 재배당 요건 이거는 이상균 씨 재판이 있은 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는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문제 제기는 이미 그전부터 쭉 돼왔던 거 아닙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 판사 변호사 맡으면 이거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쭉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소지는 매우 커졌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도 김무성 마약 사위 후폭풍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근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야당은 정치 공세를 자제하라면서 김무성 대표 엄호에 나섰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브리핑 또 국정감사에서 각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김무성 마약 사위 파문을 확대시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안에서는 유승민 다음 찍어내기 차례는 김무성 아니냐라는 가설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사건을 청와대 배후설과 연관짓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 기록이 이 시점에 뒤늦게 특정 언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사화된 과정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 특정 언론이 바로 박근혜 정부와 가까운 동아일보지요. 예. 이번 판결은 지난 2월에 내려졌고 당시에는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 딸은 지난달에 결혼했고요. 비박근혜계의 한 인사는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를 흔들고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다음에는 너일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나 친박근혜계의 인사는 마약 전과범을 사위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서 예, 말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외조카인 김모 씨는 18대 대선 무렵인 2012년 12월에 한 회사를 20억 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 회사의 회장 행세를 하고 다니게 되고요. 자, 이 김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13년 1월 이 회사 명의로 아우디 A8과 Q7, A6 등 고급 외제 차량 석 대를 3억 7,3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이 회사를 인수하거나 차량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3년 5월에도 차량 가격이 2억 원에 달하는 포르쉐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허위 계약서를 내세워서 구입한 다음 가로챘습니다. 김 씨가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판 사기 행각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올해 2월에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는 투자 유치와 기업 인수 등을 미끼로 해서 2006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서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외조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셋째 형인 상희 형의 외손자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김 씨의 사기 행각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런 사기 행각은 이어졌다고 합니다. 8촌 이내가 청와대 친인척 관리 대상인 점에 따라서 이 오촌 외조카인데 이 결국 부실하게 관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유명 정치인의 친척임을 과시하면서 각종 회사를 인수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였다라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 이 사람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형부가 구속 기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는 청와대 비서관을 들먹이면서 사건 무마를 미끼로 수배 중인 50대 여성으로부터 5,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윤모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통령 이름을 판 친인척의 개인 비리 행각은 이 정부도 예외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 대통령 친인척 160명을 포함해서 전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89명이 바로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해 출범한 특별감찰관의 관리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곳곳에서 이런 파열음이 나온단 말이죠. 관리 대상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에 있는 건지. 마땅히 해야 할 특별감찰이지만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거스를 수 없어서일까요? 그렇다면 친인척 부정 비리를 척결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언사였을 뿐이었겠네요. 예, 한국일보 1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독자적으로 노동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 합의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쉬운 해고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대화의 판을 걷어찼다. 한겨레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경향신문은 선전포고라고 해석했네요. 이에 대해서 노동계와 야당이 당연히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겠죠. 한겨레 7면을 보게 되면 말이죠. 노동입법을 여당이 강행한다면 과연 입법화될 수 있겠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여당이 정부와 협의해서 근로기준법 등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더라도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여당이 입법 강행을 선언하고서도 노사정위를 떠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새누리당 노동선진화 특위간사 이완영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노동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가 힘든 상황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나와야 야당도 거스르지 못하고 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여당은 현재 여론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행 처리해도 단독 처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다면은 참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 비루하네요. 그렇죠?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데 그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임금 깎는 이런 입법이 지지를 받고 성원을 받는다. 재벌은 그 기득권을 대대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국민도 찾기 힘들고. 서울신문 1면 보겠습니다. 부모 세대의 부가 자녀 세대로 원활히 옮겨갈 수 있도록 정부가 증여세를 깎아주고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면세 근로자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 안에서 직접 증세가 없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요. 자, 부모 세대의 부를 자녀 세대로 원활하게 옮겨주기 위해서 증여세를 깎아준다. 누가 만세를 부를까요? 그리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그래 놓고는 증세는 없다. 정치권 특히 정부 여당의 국민에 대한 무시, 기만 이게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1면에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3살배기 시리아 어린이의 죽음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연합과 미국은 인도적 당위성과 국가적 실리를 저울질하면서 난민 수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시리아 난민 사태로부터 한국은 강 건너 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94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시리아를 탈출해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7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502명이 입국했는데요. 자, 그러나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정률이 0.5%도 안 되는 셈인데요. 자, 이렇게 입국한 사람들은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얻고 있습니다. 난민이 아닙니다.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은 완전히 달라요.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의료, 교육 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에 준하는 혜택을 받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강제 출국만 면할 뿐입니다. 신분이 불안정하고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이 시리아 사람이 일자리를 구한다? 이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아파도 병원조차 못 가는 그런 현실이고요. 지금 대통령이 무상보육 공약했던 대통령 맞습니까? 중앙일보 1면을 보면은 그게 의심됩니다. 내년 7월부터 0세에서 2살까지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방식이 바뀝니다. 좋게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까다롭게 바뀝니다. 학부모의 여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맞벌이 자녀의 보육료 지원금은 올라가는데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하루 이용 시간이 약 7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0세에서 2살까지 모든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만 앞으로 전업주부의 자녀는 하루 7시간가량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게 되면 별도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유상복지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복지부는 절감되는 400억 원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종일반 보육단가 인상 등의 질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결국 전업주부와 취업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업주부 자녀가 맞춤형으로 이용하면 보육지원금이 줄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어린이집 총연합회 입장도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1면 기사였습니다. 새 한국사 교과서의 지필 기준을 만드는 학자들과 교사들이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사 교과서 집필 방향을 만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원이 국정화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기준 발표 공청회 도중에 성명을 발표한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임기환 서울교대, 박재우 성균관대, 강석화 경인교대, 최병택 공주교대, 김수자 이화여대 교수 등 5명과 중고등학교 국사교사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새 집필 기준을 발표하는 공청회 휴식 시간에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의견서에 국정화에 반대한다, 역사교과서가 국정발행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걱정과 고심을 거듭했다. 검정교과서 발행을 위한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집필 기준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화 논의를 돌아볼 때 아직 통설로 자리 잡지 못한 견해나 특정한 역사인식을 교육 현장에 제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정 발행 체제를 고려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웬일이죠? 중앙일보가 이 내용을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오늘 사설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밀어붙일 만큼 충분히 준비됐는가,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검정교과서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국정교과서만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주택시장에서 민영과 공공주택이 경쟁하듯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모두 만든 다음 그것들을 경쟁시켜서 학교, 학부모, 교사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도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정교과서 만드는 데는 찬성하지만 검정제도와 함께 병존하도록 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검정교과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동안 나팔을 불었던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도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보수언론들 왜 이럴까요? 혹시 이런 꿍꿍이는 아닐까요?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교체된 정권, 아무래도 진보적 색채를 띠겠죠? 여기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이 교과서만 갖고 공부한다면 틀림없이 자기들의 친일, 반민족, 친독재 행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확정된 뒤 정권 교체가 된다면 큰일이 난다라고 판단해서는 아닐까요?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9월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자유총연맹 허준용 회장을 앞에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입니다. 종북 세력이 누굽니까? 종북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구체적으로요. 그거는 혹시 새정치민주연합 저희 구체적으로 당에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폭력적 방법으로 두더지 잡듯 때려잡겠다. 이런 자유총연맹 회장 적절합니까? 여기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원님,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사회가 대체로 평온하지만 두더지 잡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혹시나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 종북 세력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나요? 없는 게 아니고 모르시나요? 저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그에 대한 확신은 혹시 저는 종북 세력입니까? 임수경 종북 세력인가요? 아니, 의원님 성함은 많이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종북 세력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 나서고 저도 상반기 때 정보위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보 강연을 다니면서 그렇게 종북 세력 때려잡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북 세력이 그럼 누구를 종북 세력으로 얘기하는 거냐? 제가 물었어요. 대답을 못해요. 불명확한 개념을 왜 사용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물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기준을 좀 삼아야 되겠다. 국정원장에게 물었어요.
정청래 의원은 종북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펄쩍 뛰면서 아니 공당의 국회의원님이 어떻게 종북일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것이 임수경 의원이 물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이런 답변이 어딨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 무지하다는 표현입니다. 무지하면서 왜 그런 표현을 써요? 허준영 회장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노웅래 의원 폭발하는데 그러면 임수경 의원이 종북이냐고 물어보면 연구해보겠다는 답변. 아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예. 연구해보겠다는 답변 부적절하죠? 아니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하지 않아요? 저는 그 임수경 의원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답변해야지 그러면. 옛날에 북한에 다녀오신 거 그 말고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허준영 회장 그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말씀 조심하세요. 그렇게 대답해야죠. 말씀 조심하세요. 어디 고함을 뭘 조심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결국 사과할 거면서 회장님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국회의원도 나와서 떨어졌지만은 국회는 하려고 했었잖아요. 노웅래 의원님은 삿대질하면서 뭐예요 국감장에서. 잘 아시면서 국회를 청장할 때 여기 여러분 왔었잖아요. 청장할 때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던데 여기 와서 어디 저 노웅래 의원 얘기하는데 국감장하니 어디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점은 사과하겠습니다. 허준영 회장 종북이 뭔지 모르는 등 개념이 없으면서 기억력도 떨어지는 듯. 다시 임수경 의원과의 일문일답. 6개월 되셨죠? 취임하신 지. 예. 취임사 기억나십니까? 예. 직접 작성하셨어요? 예.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종북 세력을 두더지 잡듯이 분쇄하는 일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라고 외치셨어요. 두더지 잡듯. 이건 이제 소위 때려잡겠다는 건데요. 매우 걱정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북 세력 누굽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너무 두더지 잡는다 하는 것은 그때 그게 제가 무슨 취임사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어떤 인터뷰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허준영 회장 취임사에서 종북을 두더지 잡듯 없애겠다는 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할까? 아직도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종북 세력을 두더지 잡듯이 분쇄하는 일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국내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온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하락 등 요동치는 세계 경제 흐름을 면밀히 짚어드립니다. 출범 3년간 슈퍼차이나 리포트 론칭을 기념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푸짐한 보고서 구독 이벤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리포트 베스트 20, 저성장 시대 경제의 큰 흐름에서 찾는 투자의 기회 보고서와 5대 경제 이슈 긴급 정리 특강 수강 기회 등 3종 세트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문의는 070-7584-2050, 070-7584-2050.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오늘 경향신문 27면 사설에 허원근 의문사가 과거의 일이 아닌 이유란 제목의 사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 의문사 사건의 상당수는 군 수사 결과를 유족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가해장병과 지휘관이 사고를 은폐해 축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그걸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사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불신이 생기는 요인은 많다. 군 수사당국에 대한 불신은 초동 단계에서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지 못하고 유족에게 수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충실히 설명하지 않을 때 생긴다. 지난해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폭행 사망 사건도 폭행을 목격한 동료 병사의 제보가 없었다면 그 엽기적인 군내 폭력의 실상이 영원히 덮였을지 모른다. 윤일병의 유족들이 수사를 담당한 헌병대장 등 5명을 군검찰에 고소한 것도 군수사의 적극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은 해마다 120여 명에 달하며 사인이 자살로 분류된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 자살이나 단순사고로 처리된 사망사고의 사인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 윤일병 사건 때도 언론 보도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나서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고 사인도 당초 질식사에서 선임병들의 장기간 구타에 의한 것으로 바로잡혔다. 이게 바로 군 의문사를 과거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군기에 의한 사망사고 때는 가해장병과 지휘관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현 군사법체계는 수사에서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지휘관들이 개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제도 자체가 사건, 사고를 은폐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군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강화하고 수사 과정을 유족에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군의 사법 체계를 뜯어 고쳐야 한다. 군검찰, 군사법원을 독립시키지 않고서는 군내 의문사를 근절할 수 없다. 네, 허원근 의문사 1회적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오늘 이 사설에 잘 녹아있네요. 세계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을 이어도 남방 공해상 지역으로 시험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거리, 그러니까 미사일을 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지요. 이게 800km다. 그러면 뭐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800km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거는 북한에 대한 그 경고의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북한도 또 주변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군이 이 미사일의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합참의 양병희 전력발전부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우리는 800km 미사일을 날릴 공간이 있느냐라고 질의하니까 이어도 남방 공해상으로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해서 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논란이 커지니까 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개 소장이 이거 뒷감당할 사안이 아닌 거죠. 오늘 경향신문 사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희망 준 재능교육 해고자의 복직, 이런 제목의 사설인데요. 학습지 교사에게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해달라면서 7년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온 재능교육 해고자 2명이 마침내 일터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예, 2822일 만입니다. 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 노동자들 2822일은 이렇게 투쟁해야 어디 투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무려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한 것은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과 단체 협약 원상 회복 등 2가지였는데요. 사측은 물론 정부도
이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심 행정법원은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자격은 부정했고 2심 법원은 반쪽짜리인 노동자 지위마저 인정할 수 없다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해고자는 2013년 1차 복직 당시 노조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은 불리한 단협 조항을 상당 부분 원위치시킴으로써 값진 승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물론 위탁사업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원직 복직이 이루어져서 노동자 지위를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했지만은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의 성과는 정부도 사법부도 심지어 노조의 도움도 없는 상태에서 일궈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300만이라 이 300만이 아주 똘똘 뭉친다면은 그 어떤 대선 후보가 이들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 노동자는 뭉쳐야 합니다. 뭉쳐야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요. 영향력을 발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 또 6면을 보게 되면은 TV 홈쇼핑을 맹비난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항상 이런 기사가 나올 때면은 조선일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기사를 실었는가 따져보게 됩니다. 채널 20번 이하에만 TV 홈쇼핑이 7개에서 8개인데 한 채널 건널 때마다 이 TV 홈쇼핑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EBS 다음에 또 SBS 다음에 KBS 2 다음에 KBS 1 다음에 MBC 다음에 곳곳에 이렇게 홈쇼핑이 박혀 있습니다. 홈쇼핑이 이뻐서 이렇게 케이블 TV 회사들이 채널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들이 돈 내고 이 황금 채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채널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배당한 점, 이 점이 사실은 조선일보가 불편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6면 보면은 해외, 특히 미국과 영국의 홈쇼핑 채널은 앞번호에 배치되는 일이 거의 없다. 뒷번호에 몰아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번호로 보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비어있는 그 채널 자리에는 누가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일까요? 그런 주장은 없지만 결국 종편을 넣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TV조선을 위한 기사였습니다. 자사 이기주의적 보도. 예, 조선일보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조선을 TV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TV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예. 편파 왜곡 보도는 물론이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이런 아주 못된 보도가 적지 않기 때문에 TV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날씨. 밤사이 수도권에 내리는 비는 그쳤지만은 여전히 강원, 충청 이남 지역으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찬바람을 몰고 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한낮에는 서울이 24도에 머무는 등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오후 늦게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다시 쾌청한 하늘을 되찾겠고 낮에도 비교적 선선해서 가을 나들이 즐기기가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남부와 영동 지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교수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제자들의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은 모은 기금으로 확정된 벌금을 대납한 뒤 학생들에게는 교내 봉사나 근로 기회를 줘서 이를 벌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앙일보 대학 평가 등에서는 반영될 수 없을 학생에 대한 스승의 사랑, 학생에 대한 스승의 사랑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면은 성공회 대학교는 전국 최고의 명문 대학일 것입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